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큰 3단원이고요. 큰 3단원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복습해 드리는 것으로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제가 제공해 드리는 요 동영상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중간고사 대비하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수시 준비하시는 거 다 잘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는 105쪽이고요. 105쪽에 나와 있는 탐구설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105쪽에 탐구설계의 의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교과서를 좀 보자면 탐구설계는 과학적 탐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문제의 해답을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찾기 위해 전체 연구 과정의 계획을 세우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을 과학적 탐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한 탐구를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내재된 규칙성이라는 것을 찾고 체계적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 탐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연구 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탐구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배구 쪽 계속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연구자가 탐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주 많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밑으로 쭉 보시면은, 먼저 실시 가능성 등등등등 해서,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연구 가설 등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 연구에 포함된 개념의 정의 및 측정 방법, 자료 수집의 방법과 절차, 표본 선정, 자료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탐구 설계 자체를 또 평가도 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죠? 즉,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연구자는 탐구 설계를 하는 모든 과정을 검토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다. 연구 목적, 문제, 가설, 방법, 개념, 수집 방법, 표본 선정하고 분석하고 그 등등등 모든 과정.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 탐구 방법에 사용할 이 연구 과정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과정을 설계한 탐구 설계 자체도 역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든 과정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탐구 설계라는 것을 하느냐? 탐구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쪽이고요. 자, 106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첫째, 둘째를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탐구를 하는데, 즉 연구 관련되어서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설계를 왜 하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설계를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대로 만들어지도록 어느 정도 방법을 내가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공사를 하겠다. 그럼 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쵸?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작업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내가 마구잡이로 뭔가 만든다든지 마구잡이로 뭔가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 연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라는 것도 우리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하나의 실험이 있다. A라는 실험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설계하고 연구를 진행했을 때에는 1년, 그 다음에 뭐 비용으로는 뭐 1억이다 라고 했지만 만약에 설계를 하지 않았을 때는 1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2년도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서 10년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획 없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만큼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쵸? 즉 요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고자 하는 탐구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예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어떤 실험이 있다 또는 연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억하면 니은한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고자 이 연구를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해서 즉 설계를 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한 제3자, 그러니까 이 연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러한 연구를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누가 보더라도 이 연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연구를 똑같이 따라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즉, 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탐구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나름 효율성 있게, 그러니까 낭비 없이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이 설계에 따라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즉 탐구 설계 자체의 필요성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비용과 그 다음에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연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탐구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페이지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 107쪽에 보시면은 톱니바퀴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저도 요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연구 목적의 구체화와 그 다음에 문제의 설정, 그 다음에 변인 가설, 그 다음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표본과 표집, 그 다음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자료의 수집과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것. 이렇게 중요하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7쪽 하단부에 보시면 연구 목적의 구체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는 것이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내용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탐색적 연구를 예비적 연구라고 부르는데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 살펴보는 거지, 그치? 즉,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는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이제 뛰어들듯이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본 연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떤 연구들이 이 관련되어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었는지, 예, 그런 것을 먼저 탐색하는 과정을 우리는 탐색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연구 문제를 설정하기 위한 탐색의 차원의 연구가 바로 탐색적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구 목적의 구체화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전문가의 견해와 경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역시 분석하는 것도 탐색적 연구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08쪽에 보시면 기술적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에는 기술적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술적 연구를 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회 현상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라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실태가 되겠습니다. 실태. 자, 여러분, 실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예요. 현재 나타난 그대로.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있지도 않은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가 기술적 연구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연구를 우리는 기술적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상에 대한 기술을 하는데, 자, 여러분, 기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현상, 보여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의 특성과 실태, 그 다음에 빈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대로를 연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겠느냐?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양상 이런 것들을 우리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높아질 이 현상이 더욱 잦아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드물어질 것인지 죄송합니다. 잦아질 것인지 아니면 뜸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가령 쉽게 얘기하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높아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유지되든지 어떻게든 되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기술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관련 변인들의 상호관계 파악하는 데에 굉장히 중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설명적 연구인데요. 자, 설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현상의 발생 원인이나 요인을 파악한다라고 했는데, 자, 발생 원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왜? 라는 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쵸?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설명적 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술적 연구는요,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라는 정도 차원이라면 여기서 더 넘어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은 설명적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설명으로서 인과적 관계까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거 설명적 연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와 있듯이 원인이란 말, 요인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는 말, 이런 말이 나온다라면은 기술적 연구가 아니라 설명적 연구입니다. 다시 기술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고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연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설명적 연구는 보여지는 것에서 넘어서 왜 이렇게 보여지는가? 그것은 이것 때문이다. 즉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맞추어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설명적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서 연구 문제의 설정 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는 109쪽입니다. 페이지 109쪽. 자, 109쪽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 먼저 연구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연구 문제란 과학적 탐구의 목표를 진술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성격에도 세 가지 성격이 나와요. 분석적 성격, 경험적 성격, 규범적 성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분석적 성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개념 규정이나 정의에 관한 연구 문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A는 B인가 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개념을 분석하고 정의하는 형태의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는 B인가 그러면은 일당 독재는 민주주의인가? 라고 제가 예시를 하나 이렇게 던져 드릴게요. 자, 일당 독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연관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분석적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일당 독재라는 변인이 있고 민주주의라는 변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 개념이, 자, 죄송합니다. 개념이죠, 이거는. 일당독재라는 개념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으면, 일당독재라는 개념의 의미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의미를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알아내고 정의를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고 나서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내야 되겠죠. 이게 분석적 성격입니다. 자, 그럼 경험적 성격은 무엇이냐? 역사적, 경험적 사실들에 입각하여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봤던 일당 독재는 민주주의인가? 이것은 우리가 참, 거짓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먼저 일당 독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 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일당 독재는 민주주의 안에 포함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분석적 성격이라면, 경험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뭐 할수록 B가 무엇하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령 뭐 게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평균 성적이 하락한다. 뭐 이제 요런 것이 있다고 칩시다. 네. 요런 식으로 했을 때 게임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과 게임하는 사람이 적었을 때의 시절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게임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보다 넘었던 시절 때 그때 이제 이 평균 성적을 삼을 만한 이제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 학업 성취도 평가의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락했느냐, 물론 적었을 때보다 하락했느냐, 높았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통계청이나 또는 여러 연구에서 드러난 그런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관련성 있게. 그러니까 게임하는 시절 때에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되게 많았던 시절 딱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실시했었던 그런 뭡니까 그 학력 성취도 평가 이런 거 있죠. 예, 그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 이때가 정말 성적이 엄청 곤두박질 쳤었구나. 아, 이때 애들이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자, 요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뭐 우주가 뭐 점차 밝혀질수록 뭐 신은 있다고,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란 말, 뭐 갑자기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은 이런 경험적 성격의 연구 문제로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규범적 성격인데요. 규범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경험적 성격에 비해서 참과 짓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떨 때에는 참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이게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는 하나의 그냥 가치 판단에 근거한 연구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재벌 자녀가 명문대에 기어 입학하는 것은 올바른가? 자, 이것은 이 명제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즉 재벌 자녀가 명문대에 기어 입학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규범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규범적 성격의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좀 어려운 문제니까 다시 요약을 하자면, 분석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념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관계를 그 다음에 규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짓을 구분할 수 있어서 내가 경험이나 그 다음에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범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도표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또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 판단에 근거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규범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규범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우리가 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110쪽이고요. 사실 우리가 변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단원에서부터 쭉 배워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책보다는 우리 PPT 화면에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10쪽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개념으로서 다른 말로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성별, 이건 변인이 되죠. 왜?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분석 대상이 되는 개념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일당 독재,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제가 개념이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다시 제가 개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건 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뉘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정치 체제 하면은 일당 독재,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신정국가, 왕정국가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럴 때에는 정치 체제라는 말 자체가 변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는 일정한 숫자나 범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령 어떤 거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했을 때 대기업을 규명하는, 또 대기업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이 있을 때를 대기업이다라고 정한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낮은 49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에 포함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중소기업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30명 이상, 그 다음에 49명, 또는 50명 미만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한다. 이렇게. 예. 즉,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숫자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거나 일정한 숫자나 범주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역시 변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원인이 되는 것은 독립변인, 결과가 되는 것은 종속변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 하면 B 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A에 관련된 변인을 독립변인, 그 다음에 B에 관련된 변인을 우리는 종속변인이라고 했어요. 왜냐?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우리는 독립변인이라고 그랬고, 종속변인은 이 독립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매개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즉, A에 B를 해서 C라는 것이 있다 했을 때 A를 우리는 독립변인이 되겠죠. 원인이니까. 예. 그 다음에 B를 거쳐서 C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것은 종속변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A와 C 가운데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녀석을 우리 뭐라 하냐면 매개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독립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쵸? 그런데 이 매개변인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A에 의해 영향을 받고 C에 영향을 주는 녀석, 이것을 우리는 매개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변인은 원인, 종속변인은 결과다라고 했으면 매개변인은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매개변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인과 결과, 즉 원인이 즉각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매개변인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됐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경력 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매개변인이라는 녀석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매개변인이 무엇이냐? 업무 숙련도, 급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매개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경력이 높아지면 업무 숙련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무 만족이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업무 숙련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업무 숙련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일이 즐겁게 되겠죠. 그러니까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업무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직무 만족도는 업무 숙련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고, 또는 경력에 따라서 바로 직무 만족도로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직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설입니다. 자, 가설도 여기를 봐주세요. 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결론을 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요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잠정적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내렸으니 뭐 해야 되겠어요? 입증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가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설을 확실한 결론으로 만드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본론에 가서 연구 방법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그 데이터를 우리가 해석해서 분석하고 이 가설과 매치시키는 거예요. 매치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대비해보고 이것이 일치하면은 이 가설이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구의 그냥 결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연구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직전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정적 결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과 거짓을 밝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설이 참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설이 곧 결론이 되겠죠. 그런데 거짓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연구를 해봤더니 일치하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서 가설을 다시 짜고 연구 방법을 다시 계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참과 거짓을 밝혀내야 하는 명제를 우리는 가설이라 하고요. 주로 질적 연구에서 쓰지 않고 양적 연구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설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가설을 잘 정하셔야 되겠죠. 또한 가설은요, 우리가 실험이나 또는 우리가 연구 방법을 통해서 직접 입증해낼 거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한 거야. 그지? 자, 그 다음 되도록 부정어 사용을 지양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우리가 별표를 쳐놓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아니다, 뭐뭐 하지 않다 라는 의미가 뭐예요? 부정어잖아.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가 기억할수록 B가 니은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이제 가설의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쵸? 그러면 게임을 많이 할수록 평균 성적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하위권이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떨어지는 건지 많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저 높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same이 되는 건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죠? 부정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게임을 많이 하면은 성적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자, 성적이 얼만큼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낮아지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성적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자, 성적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낮아진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적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적이 그대로일 수도 있고 성적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쓸 때는 되도록 부정어의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쓰나, 자, 부정어의 반대말은 긍정어잖아요. 그죠? 긍정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서문처럼 쓰는 거야. 예. 그러니까 A가 기억할수록 B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의미만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A가 기억할수록 B가 니은하지 않으면은, 니은하지 않다는 것은 디귿할 수도 있고 리을 할 수도 있고 미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부정어 사용은 지양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옆에 나와 있는 111쪽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업 성취도라는 말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서 쓰는 겁니다. 학업 성취도를 성적으로 바꾼다든지 학업 성취도를 학습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학기 때 과제물을 제가 평가해드리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추상적 개념을 자꾸 가설에다 넣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입증할 수가 없겠죠. 그죠? 본론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바꾸라고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냐 학습 시간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통계라든지 또는 물어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인기인지 아니면은 많이 팔린 게 인기인지 또는 전문가들이나 비전문가들의 평판이 좋은 것이 인기인지 또는 보여지는 차트 순위가 높은 것이 인기인지에 따라서 또 우리 조사 방법이라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가령 학업 성취도를 성적이나 또는 인기를 차트 순위로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왜?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일람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차트 순위라는 것도 뭐예요? 들어가면 지표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사로 끝난단 말이지. 즉, 설문지를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놓고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학습 시간, 친근감, 구매, 평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몇 시간 공부를 하시는지, 또는, 이 노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는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즉, 전화를 돌린다든가, 또는, 설문지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112쪽입니다. 페이지 112쪽 표본과 표집인데, 자, 우리가 표본과 표집은요, 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표본조사 위주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전수조사란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학교폭력, 그 다음에 인구총조사 이런 경우, 자, 학교폭력이 일어났다 했을 때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뭐 하느냐? 전수조사라는 말을 써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경찰이나 뭐 어떤 수사하는 곳에서. 그랬을 때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뭐 조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집단이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0만 명이면 100만 명 모두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집단 전부 다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본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자, 아까 같이 모집단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가령 뭐 10,000명이면 10,000명, 10만 명이면 10만 명, 100만 명이면 100만 명 다 조사할 수 없을 때, 그때 표본이라고 해서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일부를 떼와서 그 일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표본이라고 그래요. 표본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 고등학생이 몇십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00명을 선정 또는 뭐 1000명을 선정, 10,000명을 선정 이렇게 하는 것을 표본이라고 해요. 그때 이 10,000명, 1000명, 100명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본을 채취하는 행위를 표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표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확률적 표집. 두 번째, 비확률적 표집이야. 자, 확률적 표집에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고요. 비확률적 표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확률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뽑힐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잖아. 비확률적 표집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한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뽑는 거야. 가령 A라는 친구를 내가 뽑으면 비확률적 표집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100명에서 뽑았더니 A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확률적 표집이죠. 그죠? 즉 연구자가 임의로 표본을 선정을 했을 때는 우리는 비확률적 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확률적 표집에는 무작위로 뽑는 것을 확률적 표집이라 하는데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게 우리 죄송합니다. 어디 있냐면 1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12페이지. 네. 자, 112페이지에 표본조사 밑에 표집의 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다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무작위로 다 뽑는 거야. 뭐든지. 예,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1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30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걸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 그래요. 정말 말 그대로 단순하게 전부 다 랜덤으로 뽑는다라는 개념이지.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체계적 표집이에요. 체계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 모집단이 있으면,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모집단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먼저 뽑았더니 5가 나왔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규칙적으로 표집하는 거야. 5 나왔으니까 5, 15, 25, 35, 45, 55, 65, 75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만 처음 시작하는 그 대상 하나를 무작위로 뽑고 그 다음부터는 규칙적으로 쭉 뽑는 것을 우리는 체계적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층화 표집이라는 게 있고 군집 표집이란 말이 있어요. 자, 먼저 층화 표집부터 봅시다.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에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 요렇게 A, B, C 집단이 있을 때, 자, A와 B 집단은 서로 같지 않고요. B와 C 집단 역시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각자 성향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요런 똑같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뽑느냐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요런 식으로 표집을 한다라는 거야. 각 집단에서 뭐 한 개 또는 두 개씩 뭐 동일한 수만큼 무작위로 그러니까 추출을 하는 것을 미안해요. 층화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층화 표집의 경우를 잘 보셔야 돼요.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같은 사람이야. 다 같은 성향의 사람인데 그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들 이 한 집단이 아니라 여러 집단이 있을 때, 즉 뭐냐면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집단 있죠. A, B, C 집단 같이 이렇게 여러 집단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고 집단끼리는 서로 다를 때는 층화 표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층화 표집에서 각 집단에서
일정한 수만큼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네, 이것을 층화 표집이라 하고, 군지 표집은 반대입니다. 군지 표집은 자, 우리가 자, 다시 깨끗하게 했죠. 자, 군지 표집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예요. 자, 이 한 집단 안에 있는 애가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의 성향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둘은 같고, 이 둘만 같고, 뭐 이 둘만 같고, 이럴 수도 있고,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각 집단마다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집단들끼리는 서로 뭐냐면 같은 집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등학교. 전국의 고등학교가 다 이런 식이죠. 그죠? 자, 각 학교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다 어때요? 다 달라요. 그죠? 다 성향이 다르지. 그런데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은 학교 안에서도 뭐예요?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사람들이 다 같습니까? 다르잖아. 예. 이런 경우는 군지 표집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됐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각 집단에서 뽑는 게 아니라 한 집단을 다 뽑아버리는 거야. 이걸 군지 표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 집단에서 그냥 무작위로 표집하는 것을 단순 무작위.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소만 무작위로 뽑고 그 다음부터는 규칙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체계적 무작위. 그 다음에 각 서로 다른 하위 집단에서 그 구성원들만 무작위로 표집하는 것을 층화 표집. 그게 아니라 서로 비슷비슷한 서로 동일한 하위 집단의 대상으로 해서 전체 그 집단 전체를 표집하는 것을 군지 표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113쪽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신뢰성. 자, 신뢰성.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을 때 같은 값을 얻을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비슷한 값 또는 동일한 값이 나왔을 때 우리 신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113쪽에 보시면은 더 알아보기에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는 신뢰성이 높으나 타당성이 낮은 경우라고 했을 때 신뢰성 높을 때 어떻게 해요? 점이 몰려있죠. 이럴 때는 우리는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 미안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군대 가실 거잖아요. 그때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 이 0점 사격을 할 때, 탄착군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탄착군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이렇게, 표적지가 있으면, 0점이 잘 돼 있는 것은 땅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요. 예, 요 가운데에. 이게 0점이라고 해서 아무튼 조준점이 잘 맞춰져 있을 때야. 그런데 웬만한 이제 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맞춰져 있어요. 개인마다. 그래서 이것을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탄착군이라는 것을 형성해야 되는데 가령 0점이 안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요런 데에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야. 난 분명히 가운데에다 대고 쌌는데 점이 여기에 몰려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탄착군을 여기로 오도록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경우는 우리를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와야 되잖아. 즉, 타당성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 다 몰려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여러 번 획득한 거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고 타당성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0점 사격에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짓없이 사실만 담은 자료일수록 신뢰성이 높고요. 일관성이 있는 자료만 이제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시간과 기간을 두고 같은 질문 또는 같은 도구로 측정해서 그 값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면은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타당성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느냐예요. 자, 신뢰성은 비슷한 값, 같은 값을 얼마나 반복해서 얻느냐. 그 다음에 타당성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느냐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0점 사격의 예를 다시 비유로 들어드리자면,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 모인 거는 아니죠. 그쵸? 조금 산발적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운데 쪽으로 몰려 있으려고는 하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 타당성은 얼추 맞는데 타당성은 얼추 맞는데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가운데에도 맞지도 않으면서 막 군데군데 퍼져 있잖아요. 이것은 신뢰성, 타당성 모두 다 낮을 때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몰려 있을 때에는 뭐냐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으면서 그 값이 동일하게 나왔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도 높고 신뢰성도 높은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탐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여부를 의미하고 연구 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일수록 높으며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서 연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일수록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적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고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 할 때 우리가 성적 얘기했잖아요. 자, 성적과 그 다음에 공부 시간, 학습 시간,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성적과 공부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얘네들로 바꿨느냐? 학업 성취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성적과 공부 시간으로 바꿨을 때 얘기할게요. 자, 학업 성취도를 성적으로 바꿨을 때 공부 시간을 관련된 자료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지겠죠. 그죠? 반대로 공부 시간, 자, 학업 성취도를 공부 시간으로 잡았는데 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들이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공부 시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역시 타당성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내용인데 성적이면 성적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자료를 들이미는 것이 좋고, 학업 성취도를 공부 시간으로 놔뒀으면, 학습 시간으로 놔뒀으면 학습 시간에 관련된 자료를 들이밀었을 때 역시 타당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개념을 뭘로 뒀느냐에 따라서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학업 성취도 평가를 1월, 5월, 7월에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해서 50점, 20점, 70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신뢰성은 어떨까요? 낮겠죠. 왜냐? 50점, 20점, 70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급간이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탄착군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출석률 조사를 위해서, 자, 연구 문제가 뭐야? 방과 후 학교 출석률 조사야. 그런데 정규 수업에 받는 평균 벌점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출석률 조사인데 갑자기 벌점을 조사한다고? 이것은 타당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제가 되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는데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자료 분석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로 양적 연구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뒤에는 제가 이제 질적 연구 분석할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양적 연구를 분석할 때에는 객관적 사실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할 때 뭐 변인들이 있고, 그죠? 개념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뭔지 밝혀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량화한 자료, 통계기법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통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계량화가 곤란한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들어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적 연구 분석 방법 볼게요. 연구 대상을 감정이입적으로 이해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마음속 깊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런 방법이 질적 연구 분석할 때거든요. 자, 즉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대학교에 가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지를 통해서
또는 설문지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질적 연구 방법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쭉쭉쭉쭉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인과관계 발견이나 예측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 그런데 그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인과관계가 없는 거야.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이 그냥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원인이 생겨났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적 연구 분석 방법의 단점 자체가 뭐냐면 인과관계 발견이나 예측의 한계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의 그런 면접법이나 그런 이제 참여 관찰법을 같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양적 연구에서 했던 질문지법이나 또는 실험법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해라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각 그 연구 방법의 그 단점들이 보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용의 거의 끝이 이제 달해 가는데요. 자, 이제 연구 결과 보고입니다. 자, 연구 결과 보고는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 115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페이지 115쪽입니다. 자, 먼저 우리 연구보고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연구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연구를 했으면 그것을 보고서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런 학술적 자료를 우리는 연구보고서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를 말 그대로 학술적 목적에 의해서 만드느냐,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게재하는 것이 달라요. 학술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이제 학회지, 이런 곳에다가 내 연구 보고서를 올리는 거고요. 실용적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연구의 내용을 한 번쯤 읽어봐 주지 않겠니? 잡지 같은 데에 실리는 거죠. 과학 잡지 또는 뭐 사회 잡지, 이런 곳에 내 연구를 올렸을 때는 우리가 실용적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학술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곳에다가 제가 올리기 때문에 내가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평가를 통해서 통과된 연구는 어떻겠어요? 질적 수준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인정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질적 수준을 인정받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이런 평가나 또는 그런 비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 보급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용적 목적이라는 것은 학술적 목적에 비해서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바로바로 보급이 가능하고 전파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 내 연구를 올렸을 때는 이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학술적 목적에 비해서는, 학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인정한다,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한다라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평가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질적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다. 즉, 그래서 질적 수준 보장 자체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116쪽을 봐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연구보고서 글쓰기 요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115페이지인데요. 페이지 115페이지. 예, 죄송해요.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자, 우리 115쪽 이제 하단부에 보시면은 연구보고서 글쓰기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딱 발췌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많이, 자주, 좋은,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많이, 자주, 좋은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개념과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서 특정한 용어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외국어 영역처럼 있잖아요. 가령 어떤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인 니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 상으로는 둘이 의미가 일맥상통해.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연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기억이라는 개념을 쓴다면은 기억과 비슷한 니은을 쓰는 게 아니라 기억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게 개념과 용어의 일관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렇게 긴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은 문장을 여러 개 쓰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쓸 때 간결하고 되도록이면은 어려운 관계가 아닌 조금 비교적 단순한 평이한 문장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논리적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논리적인 내용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읽는 사람, 독자를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덕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인 내용을 당연히 쓰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과학적 연구의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117쪽입니다. 117쪽. 자, 양적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질적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자, 직접 호기심, 연구 문제, 자료 수집, 분석, 공유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죠? 자, 이것들은 둘이가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연구 문제에서는 자, 여기 변인과 가설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동기나 의미를 이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같은 경우에는 계량화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죠? 질문지법 이런 등등등 내용들이 나오고 표본 표집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자료 수집에는 뭐예요? 이런 방법들만 나와 있어요. 그죠? 자료 분석과 해석해서 가설을 검증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설 검증. 자, 자료 분석에는 연구 대상에 대한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요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다음 단원 좋은 사회 탐구 설계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